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불만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잘 안 듣는 것이니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제일 큰 불만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는지요? 공부가 재밌었는지요? 아마도 대부분 고개를 흔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무척 싫어합니다. 공부가 재밌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닥달을 하죠? 정답은 너 잘 되라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 잘 되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I love you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부모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가 부모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요.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어디 맘대로 되는 게 공부인가요?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마음고생이 심한 쪽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1, 2등급은 전체 학생의 11%에 불과하니 대부분은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부에만 초점을 두면 대부분 불행한 것이지요. 해도 잘 안 되는 공부, 이것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부모의 공부 압력이 적고 적정한 능력만큼만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의 학창 시절은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힘들고 재미없는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불안, 긴장, 경쟁심, 갈등, 우월감, 때로는 열패감 등으로 점철된 혹독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보다는 새 장이 갇힌 앵무새처럼 점수를 따기 위한 훈련, 또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꿈이 분명하고 자존감도 높긴 하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내리라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삽니다. 내적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남보다 나은 성취를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이 되거나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2 캠퍼스 학생에 대한 멸시, 특정 대학끼리만의 SNS, 우울증과 시험 실패에 따른 자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공부와 자존감을 너무 강하게 연결한 불행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힘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들이 자신이 겪은 학창시절의 고통을 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영화 써니처럼 정말 재미있는 학창시절을 보내서 공부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8년도에서 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가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년기의 학습 고통도 이런 불행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에 대한 생각만 바꾸어도 행복지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공부해라는 말만 하지 않아도 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싸울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 여기 특별한 행복을 찾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근택 청년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 교사인 부모가 퇴직을 하고는 3명의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전환하여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옥 대표는 17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요. 인도를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3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친구들이 3학년일 때 귀국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갖게 되었고 일반 대학 대신에 한국 폴리텍 대학교의 전문기술 과정에 들어가서 기계 관련 자격증을 3개나 땄습니다. 기술 인력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중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고 얼마 있다 CNC 조각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회사는 날로 성장해 2020년 30대 초반의 옥 대표가 이끄는 회사의 연매출이 1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옥 대표는 독서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고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의 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모두가 옥대표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만 공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뭔가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공포의 엄친아. 세계적인 엄친아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 윈도우 운영체제를 개발해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연 IT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길러야 할 창의 인재의 모델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출신의 엄친아입니다. 교육열이 매우 높은 시애틀 교외 지역에서 자랐고 IQ가 160인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머리도 좋은데 교육 여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초등학교 때 이미 학교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을 때 빌 게이츠가 다니던 학교에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1970년대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곧 창업을 위해 중퇴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선천적 재능, 풍부한 교육적 환경, 선진기술 문명의 혜택을 모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지능이 워낙 높으니 공부는 잘했을 겁니다. 고등학교 내내 본고사를 대비한 국영수 문제집을 풀고 또 풀고 했겠지요. 1955년생으로 74학번 정도이니 아마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서 법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빌 게이츠 같은 영재들은 우리 아이들의 모델이 될 수 없고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인재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 가서 열심히 복습에 매진해야 하는 그런 보통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빌 게이츠는 전혀 해당이 없는 무지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비단 빌 게이츠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자랑하는 옆집의 아들, 딸이 제일 무섭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옆집에는 뭐든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당하는 아이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물론 엄마들도 서로 자랑질을 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서로 실컷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친해지면 흉보기 시합도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던 그 중에서 유독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만 끌어다가 옆집 누구는 말이야 라고 사설이 시작되는 게 보통입니다. 사춘기 때는 멀쩡히 공부하다가도 엄마나 아빠가 공부해라고 하면 바로 책을 덮는 게 아이들의 심보인데 옆집 아이와 비교당한다고 해서 경쟁심이 불끈 일어나 책상으로 달려갈까요? 참을 수 없는 엄마의 잔소리.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 엄마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의 자존감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서운함만 갖게 됩니다. 물론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 애들이지요. 아이들은 비교하면 안 되는 존재지만 우리의 학교 여건은 더 좋은 곳과 비교해야 합니다. 1960년대 우리 학교와 빌 게이츠가 다녔던 학교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의 여건은 미국 유명 아카데미나 중산층 지역 공립학교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진짜 실험을 하는 과학실, 관현악단 연주가 가능한 음악실,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는 미술실,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시설 여건도 크게 뒤지지만 다양한 교육 과정과 선택 과목 등은 아직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 있는 학교와 EBS 문제집만 열심히 풀고 있는 학교와는 교육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고 또 풀면서 3년을 보내는 우리 학교 교육은 어찌 보면 시험 선수들만 육성할 뿐입니다. 애초에 빌 게이츠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육 여건, 교육 내용,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실정은 감안하지 않고 빌 게이츠와 같은 창의 인재 타령만 하는 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한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부모가 볼 때 자기 아이는 다 똑똑합니다. 다만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이 인간의 능력을 판단하는 전부가 아닐 테니까요. 학창 시절에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는 도구로 IQ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공부를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숫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친구들끼리 너 IQ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선뜻 자기 점수를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뭐 좀 부풀려서 말하기도 했지요. 숫자가 주는 힘은 정말 컸습니다. 자의식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부할 의욕을 꺾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를 안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IQ가 얼마나 높아야 공부를 잘할까요? IQ 테스트는 1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의 병과를 정하기 위한 선별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군대나 산업 현장에서 보다 효율성 있는 인간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였지요. 그 뒤 인간의 보편적인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는 엄청난 사회적 힘을 갖게 합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IQ가 낮으면 이민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종이나 민족은 IQ가 낮다는 편견을 조장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부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개별 진단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전적인 IQ 테스트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문화적 편견이 있으며 평가의 신뢰도도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Q는 교과서 위주의 모방형 학습에는 예측력이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객관식 정답을 잘 맞힐 수 있겠지요. 결국 이 지능검사는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체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량의 몰개성적인 근대 학교 교육과 잘 어울립니다. 획일적인 인간 능력의 평가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창의지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암기해야 하는 지식, 단순한 사실은 이제 모두 핸드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척도인 영어도 AI 번역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손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지능, 단순 학습, 단순 인재와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헤쳐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연을 올리는 문학작품, 디자인과 회화, 창의적인 발명 등이 IQ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나아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 사회적 품성과 양심 등이 이 점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IQ가 얼마나 될까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IQ는 얼마일까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IQ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피카소의 IQ는 예술적 감각이 IQ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알게 된 후 풀렸습니다. 1983년 하버드 대학교의 가드너 교수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합니다. IQ와 같은 한 가지 숫자로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간의 능력은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을 8가지로 구분합니다.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논리 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 등입니다. 이 지능들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람은 이런 지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특히 강점이 있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적합한 특화된 지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성공한 작가나 예술가나 스포츠 스타의 IQ가 몇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IQ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지능이 뛰어난 아이는 정치가, 문학가 등에 적합한 재능이고 논리수학지능은 과학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음악지능은 당연히 음악가가 되는데 필요한 지능이고 공간지능은 건축가나 화가 등에 필요한 지능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다른 지능도 뛰어나지만 특히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겠지요. 인간 친화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정치인이나 상담가 등에 더욱 필요한 지능입니다. 자기성찰지능은 종교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자연친화지능은 생물학자나 환경보호 관련 분야에 적합한 지능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 교육은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적합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 공부가 재미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논리 수학 지능이 우수한 인재 몇 명을 선발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다른 지능이 뛰어난 아이는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똑똑한 인재인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오직 수학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의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수학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학에 특기가 없는 사람도 수학 공부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특기가 있는 사람도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화예술, 문학, 철학 등에서는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강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국력이 약한 것도 아닌데 왜 세계적인 패션이나 디자인 브랜드가 없을까요?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아이의 역량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어느 한 가지 능력에서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가 제각기 똑똑하다는 관점이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이라는 숫자 하나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좁은 시각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 외에도 다양한 능력이 있고 또 앞으로의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위한 새로운 인간관과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열린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적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보느냐는 아이들의 자존감, 진로 설정, 사회에 대한 이해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는 모두가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잘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열심히 공부할까? 대학 못 가면 어찌 되는 줄 알아? 잉여인간, 인간 떨거지가 되는 거야.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주인공 현수의 아버지가 현수에게 한 말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부모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학벌도 좋지 않고 괜찮은 대학 간판도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공부만 좀 하면 그런대로 제 앞가림하며 한 세상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포기했다가도 또 포기하지 못하고 공부를 채근하고 다시 사교육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 또는 심리적 계기를 학습 동기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진로 설정, 즉 미래의 꿈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어릴 적에는 용돈으로 달래보기도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해서 암을 정복하겠다던가 환경을 공부해서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찾겠다는 등 미래의 꿈과 연관이 큽니다. 꿈이 있다면 공부는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이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걱정이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하소연합니다. 아이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든 밀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공부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어려운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개천의 용 정도는 못 되어도 이목이라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요즘의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은 경제적인 궁핍을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순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에 필이 꽂히지 않으면 열심히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 즉 공부에 대한 대우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우각성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자식 키우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부모마다 전략이 있으시죠? 현수 아버지처럼 공부해야 제대로 산다는 세뇌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요? 공부 못하면 떨거지가 되고 만다는 공포심 조장, 학구열 높은 데로 이사도 가고 친구 등 주변 분위기도 잘 조성하고 때로는 비교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지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잘 통하는 것은 상입니다. 용돈, 휴대폰 사용 시간 등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어릴 때만 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상의 약효는 점점 떨어지니 지속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도 긍정적 보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칭찬과 인정은 꼭 필요한 마음의 보상입니다. 다음 단계는 관계입니다. 아빠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어 자의식이 강해지면 효과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책임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규율과 내적인 책무성이 강한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가 됩니다. 학생은 당연히 공부해야 한다는 유형입니다.
진로는 스스로 대오각성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좋은 꿈을 갖게 되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공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공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장차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부에는 적성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활동이 재미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공부 적성이 있습니다. 책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책을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진로가 분명하고 자기 책임감이 강하면 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강제라는 부정적인 자극도 있습니다. 성적 나쁘다고 혼내거나 현수 아버지처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한다거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극은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심한 불안감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자극을 받을 정도면 이미 공부 적성은 약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이런 자극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부모한테 공부해라는 말을 듣는 아이는 이미 큰 공부할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이의 공부 적성은 약하다는 징조입니다. 경쟁은 스스로의 부정적인 자극입니다. 사회적 압력입니다. 어른들은 이를 이용합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사람은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심은 성적이 비교적 좋은 아이들이 많이 갖습니다. 1등을 차지하려는 경쟁심이 이를 악물고 공부하게 하는 마음의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의 마음을 피폐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자극은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적이 조금 높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황폐해진다면요. 그깟 점수가 뭐라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자극은 큰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결국 바람직한 대오각성은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의 꿈을 위한 준비로서 공부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먹은 긍정적인 생각이 오래 공부하고 보람있게 공부하는 원천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도록 부모와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코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대우각성은 부모가 원하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